지난번에 그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우울해지면은 사람들이 의욕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의욕을 어떻게 나오도록 할 거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의욕은 그렇게 되면 생기지 않습니다. 의욕이 생기게 하려면은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액티브하게 몸을 움직이시고, 하다못해 걷더라도 열심히 걸으시고, 아니면 나가서 뛰시고, 아니면 집 청소를 열심히 하신다든가 몸을 움직이시다 보면은 이 두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케미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찮으셔서 우울하셔서 직장을 안 갔다 하시더라도 가만히 침대에 누워 계시면 점점 더 우울해집니다. 정말. 그래서 나가셔야 돼요. 집에서도 움직이셔야 되고.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울증도 많이 좋아집니다. 제가 이것을 분노에 대한 거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제가 우울증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의 왜곡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지금 분노 조절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남도 자살하게 만들고 자신들도 자살을 하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보고, 이 컨플릭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distorted thought가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나, 그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니면 우리 직장에서, 아니면 신문을 보면 사회에서 아웃사이드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 그거 우리가 조절 못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읽고 그거를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조절이 가능한 거죠.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일찍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렇게 학교에서 일찍 올 때는 혹시라도 아이가 아팠던 건 아닐까, 혹시라도 아이가 마음 상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모님들 그거를 왜곡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얘가 학교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대고 또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분노가 벌써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분노가 나타나면 벌써 행동에 차이가 나겠죠. 벌써 아이한테 말하는 음성이 달라질 거고, 아이를 대하는 표정이 달라질 거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이제 문제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레이블링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우울할 때도 나는 바보야 라고 나를 레이블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우울증으로 되기가 쉬운데, 이때도 우리 뭐 아이가 이렇게 일찍 왔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를 쟤는 거짓말장이야 라고 레이블을 딱 만들어 버리면 이 아버지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거짓말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돌아다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블링 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 때 너는 이래서 그랬지, 너 또 나한테 시비 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마인드 리딩이라고 그러죠. 남의 생각을 갖다 읽는 거니까,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지 이제 우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내가 이제 지레짐작하는 게 이게 마인드 리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일이 조금만 이제 잘못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크게 매그니파이 하는 거 있죠. 그게 그 전에 우울할 때도 됐지만 분노에도 이게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된 자기 자녀가 어느 날 집을 나가면서 뭐 그 문을 갖다 조금 세게 닫았다. 근데 그거를 뭐 굉장히 크게 우리 아이가 나한테 굉장히 반항을 했다. 그래서 쫓아나가서 뭐 이제 아이한테 뭐 소리를 지른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작은 일, 아이가 무심코 이렇게 문을 닫은 것이 소리가 컸을 때 이거를 크게 이제 과장시키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should 또는 should not, 그것도 아까 우울증에 마찬가지로 제 이제 세크러터리가 한번 환자가 일찍 오고 저도 일찍 왔는데 딴짓 하느라고 환자가 왔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지 않고 환자를 기다리게 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막 화가 났던 이유가 그걸 알리질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should인 거죠. 그것을 should라고 생각을 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세크러터리가 다른 일로 이렇게 바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했으면 화가 좀 안 났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의 디스토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hould나 you should not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갖다가 요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럴 때 화가 나는 이유는 대개는 unfair, fair하지 않다. 옳은 길이 아니다. 나를 무시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fair하다는 것이 그렇게 사람 사는 데에서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사자가 양을 쫓아가서 잡아먹었다. 그러면은 양으로서는 굉장히 이거는 불공평한 거죠.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와서 잡아먹느냐. 그런데 사자로 치면은 너는 거기 있었으니까 내가 나의 식량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페어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화를 안 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꼭 화를 내야 될 때는 가령 어떤 그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이유도 없이 남을 해친다. 그거는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가서 스탑시켜야 되고 화를 내서 야단을 쳐야 되는 거고. 그럴 때 그때는 화가 필요하고 그 옛날 동굴에서 살던 사람들도 무언가 그 자기 부족 중에서 이렇게 페어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화를 내는 것이 그 정의를 갖다가 구현시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어떤 점에서는 그런 때 필요했지만 이럴 때가 아닐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꼭 이게 사람들에게 화를 안 내면 일이 안 된다. 뭐 그럴 때는 해야 되겠죠. 이런 두 가지가 아니면 웬만하면은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몇 가지 케이스들을 갖다가 분노하지 않고 해결하는 몇 가지 케이스를 갖다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유태인 심리학자가 자기 환자 얘기 썼던 걸 갖다 이제 여기다 썼는데요. 이제 부부잣집인데 부부가 굉장히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걸프렌드하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 분노가 많이 생기죠. 화가 나고 부인은.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를 동물 실험에서 얻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쥐를 예를 들면요. 쥐의 림빅 시스템, 감정뇌나 인간의 감정뇌는 다 같은 감정뇌입니다. 쥐들은 이제 어떤 그 자기 길을 갖다 찾아가지고 이제 치즈를 찾는 걸 가르치려면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잘못 갈 때 그때마다 이렇게 일렉트릭 쇼크를 주면은 깜짝 놀라고 이제 아프니까 그 다음에 절대로 거기 잘못을 안 한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잘할 때 그때마다 뭔가 바나나나 뭐 치즈나 뭐 이런 걸 좀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옳은 길을 기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잘 가는 거죠. positive reinforcement가 있고 negative reinforcement가 있는데 이 부인은 이제 positive하게 enlightenment로 자기 집 나간 남편을 갖다가 동물 실험에서 하듯이 시험해 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집을 나갔지만 가끔은 집에다 전화를 하나 봐요. 왜냐면 뭐 아이들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집에 경제적인 것도 있을 테니까 전화를 하겠죠. 그래서 그걸 아니까 이 부인이 절대로 남편한테는 전화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전화할 때면은 굉장히 반갑게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 대개 한 가지나 두 가지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파지티브하게 피드백을 좋게 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이제 좋은 식으로 대답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남편이 전화를 하고 얼마나 오래 하고 대개 내용이 뭔지를 갖다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제 어느 길을 갔다 갔는데 찾아갈 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다. 뭐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전화를 조금씩 더 자주 하더래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은 유쾌하고 명랑하게 얘기하고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참 좋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한 것은 하나의 스티뮬러스고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는 남편이 전화하는 그 횟수, 그다음에 전화해서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나 이게 이제 적어 보니까 스티뮬러스하고 그 반응하는 거가 이게 잘 쥐의 실험처럼 마침 잘 이렇게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집을 왔더래요. 그래서 그 부인이 자기 냉장고에 잘 놔뒀던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이제 남편한테 이제 서브를 하고 그러고서 뭐 언제라도 오라고 다시 오면 또 주겠다고 그래서 맛있는 걸 많이 갖다 놨나 봐요. 그러더니 좀 더 자주 오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 그 걸프렌드하고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인이 느낀 게 이제 남편을 그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일부러 포지티브하고 유쾌하고 칭찬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앵거가 많이 없어지더랍니다. 그 남편에 대해서 갖고 있던 것이.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에는 그거 하는 것이 저 자기한테도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분노 대신에 이 positive reinforcement를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됐는지 하나의 좋은 예고요.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그 오래된 찬장이 있어가지고 목수를 불러가지고 이 찬장을 전부 다 이제 새로 갈아댑니다. 그래서 돈 달라는 대로 다 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문을 닫으면 이게 잘 안 닫혀지고 이게 자꾸 이게 반쯤 열리고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주부로서는 정말 화가 나죠. 돈을 다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이따위로 일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가 화를 내면은 이 사람이 분명 다시 와서 안 해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 목수들도 어느 정도의 레벨이 다 있을 거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마 이 사람은 조금 못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딜해서 우리 집에 다시 와서 이것을 다시 고칠 수 있을지 이제 그걸 갖다가 negotiating strategy 자기가 이제 계획을 짰답니다. 우선 목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사람이 잘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은 잘 안 닫히지만 우리 집에 와서 그 찬장 만드셨는데 아주 페인팅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엌이 환하고 좋습니다. 이제 먼저 칭찬을 했답니다. 칭찬을 들으면 인간은 누구나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기뻐지고 그 다음 말을 들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참 잘하셨는데 문이 이게 잘 닫히질 않네요. 따라서 다시 오셔서 이거 손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목수도 마찬가지로 어거지를 부린답니다. 아니 그거는요 지금 뭐 기후가 이래서 그렇지 조금만 날씨가 차지면 그건 잘 맞을 겁니다. 뭐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을 할 때 모두가 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공하지 말고 그렇군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전부 다 어그리를 해주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기도 하겠네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오셔서 이 문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뭐 이 사람은 자기 말하는 거 다 인정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전부 다 받아들여주고 그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쪽에 기분을 좋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와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여자분이 화를 내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나. 이제 두 번째 예입니다. 이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되게 알아야 될 것을 몇 가지 저자가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낼 수는 없다. 왜냐면은 뭐 날씨가 자꾸 더워져 가지고 지금 위기가 오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때마다 화를 낼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 생각을
너무 심하게 그 화를 내면서 생각을 하면은 나 자신이 분노가 되니까 그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조심하면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내 생각을 조절을 못 해가지고 화가 났다면 그러면은 내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그 화에 내가 갇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성이라던가 창조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분노를 하게 되면 그건 당신의 모든 손해가 온다. 웬만하면 분노 대신에 그거를 let go를 하는 게 좋다. 세 번째는 지금 내가 분노하게 되는 것.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뭐 클라이메트 지금 그 위기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너무 덥고 장마도 많이 생기고 토네이도 생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낸다고 그래서 그것은 이게 왜곡된 거다. 나 자신이 뭐 퍼스널리제이션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아까 왜곡된 사고방식들 그걸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그것부터 벗어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많은 경우가 우리가 화가 나는 거는 누군가가 나에게 옳지 않게 행동, 정의롭지 않게 행동한 것.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제 세크러터리가 환자를 오래 기다리게 한 것, 나한테 알려주지 않은 것. 이게 뭐냐면 얘가 세크러터리로서 해야 될 일을 잘 안 한 거거든요. 환자가 왔으면 빨리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딴 거 하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should, 넌 이래야 돼 하는 그런 그 어떤 공식에다가 맞춰서 should를 사용했으니까 제가 화가 났던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도움된 거 하나도 없다. 인생에서 이 현실적으로 된다고 should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안 맞을 때가 많고 그게 리얼리티다. 그게 현실이다. 따라서 그때마다 화를 내는 것은 본인에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 손해가 된다. 그래서 이 should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화를 날 때 그 반대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라.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세크러터리로서는 내가 일찍 왔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뭐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거 이 사람은 하느라고 너무 환자가 일찍 왔으니까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분노할 게 아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내가 화를 낼 때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화를 내면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버스가 아니면 닥터 정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해.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 사람들은 다 당신에 대해서 기분 나빠진다. 따라서 당신의 인간관계는 나빠질 뿐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지금 비슷한 말이지만 이렇게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우라가 치밀고 많은 것이 이게 일상 돌아가는 현실이다. 그래서 그게 잘 돼야만 된다고 시킨다는 거는 그건 unrealistic. 현실감이 떨어진 거다. 따라서 화를 내서 현실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넘기고 지나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게 화가 나거나 나쁜 감정이 들었을 때 그걸 다 나타낼 필요는 없다. 그거를 네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해소하고 즐겁고 화평하고 기쁜 감정이 오도록 노력해라. 그래야지만 살맛이 나고 인간관계도 좋아진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감정이 뭐냐면은 누구한테선가 거부당했을 때 당신은 싫어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인데 이 rejection에 대해서 아니면 disapproval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데 저쪽에서 나 싫다고 그럴 때 이게 rejection이거든요. 그래서 이 rejection이 올 때 어떤 사고의 그 왜곡이 오나 우선 rejection이 오는 그 원인이 한 세 가지라고 이 사람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티네이저들이 느끼는 adolescent rejection 또는 romantic rejection. 그러니까 내가 널 좋아하는데 너는 나 싫어하는 거. 이 티네이저들한테 많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거는 비슷한 감정이죠. 어른이 돼서도. 이런 그 rejection을 당하는 것이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에서는 이게 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고 행복한 이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나? 이 그 닥터 번스의 생각에 의하면은 첫째,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셀프 이스템이 높고 이런 것을 느끼고 나를 사랑하고 그걸 나타내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좋아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참 좋아할 만한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느끼는 게 많답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먼저 좋아하고 내가 나를 갖다가 칭찬하고 이런 것을 보이면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선 주위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먼저 칭찬해주고 먼저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보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긍정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특히 뭐 머리가 좋거나 특히 아름답거나 뭐 이러지 않은 보통 사람인 경우에 이 리젝션 당할 그 확률이 큰데 이럴 때에도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걸 보이고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칭찬해주고 어프로벌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인생을 지낼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 두 번째는 내가 좀 성격이 좀 까칠하고 내가 좀 화도 많이 내고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저쪽 사람들이 되게 나를 리젝트합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케미스트리가 맞는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그 리젝트를 당하더라도 어떤 점에선 계속 노력해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서로 위협하는 거 있죠. 가령 부부가 사는데 난 너 떠날 거야 라던가 뭐 나는 너 안 좋아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리젝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젝션을 당했다. 이제 어프로벌을 못 받고 너는 no good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거기서부터 내가 회복할 수 있나. 그렇게 돼가지고 야 인생은 끝이야 나는 아무도 안 좋아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all or nothing 생각을 한다던가 over generalization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잘못된 왜곡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실망이 되더라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살아가면서 이건 인생의 일부다 라고 하고서 이제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는가 해서 이제 이분이 제시한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무슨 배우자라든가 뭐 자녀가 이제 죽었던지 디보스를 했다든가 그래서 내가 이제 애도의 기간을 지날 때 그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막 쓰러질 것 같고 어떤 때는 파도가 치면은 막 더 이상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기간이 있는데 일부러 그 애통해 하는 시간을 한 5분 내지 10분을 갖다 정하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라던가 뭐 대개는 사람들이 어떤 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울고 싶으면 막 울고 땅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지르고 그동안에 뭐 좋았던 일 나쁜 일들 다 내가 생각을 하면서 시큰 그 어려운 시간을 갖다 딱 거기다 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절대로 다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도 꼭 무슨 생각이 났다고 그냥 노트에다 쓰고 이런 식으로 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그 자신에 대해서 셀프 이스템이 떨어지는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애통의 시간을 갖다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플러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그 심리적인 현상을. 그래서 플러딩이 뭡니까? 장마지 않습니까? 막 물 쏟아져 가지고 막 물이 넘치고 그래서 이 플러딩 테크닉을 쓰는 것이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방화범들 있죠. 어디 가서나 이렇게 불 지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성냥 그 통을 하나씩 주고요. 앉아가지고 그거 다 불 이렇게 성냥 켜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는 지치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주 성냥 켜고 불 켜는 것이 너무 힘들게. 그런 치료를 갖다 플러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는 화나고 속상하고 막 이런 거 리젝션 돼가지고 그 나쁜 사람 막 욕하고 싶고 이런 거를 갖다가 아주 그 시간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딩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은 별로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분이 이제 레커멘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또 말씀한 게 뭐냐면은 나는 남자가 없으면은 행복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love addiction이라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이런 환자가 하나 찾아왔었답니다. 33살 된 여자가 왔는데, 자기는 여자 생기기도 잘생기고 뭐 옷도 멋있게 입고 그런 여자인데, 자기는 남자가 있어야만 내 인생이 완전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가 남자가 없으면은 네 인생이 끝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남자한테 너 기대는 거다. 그 의존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의존하다 그 사람 떠나고 나면 오히려 더 미저러블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더 우울할 거고, 그런데도 네가 독립해가지고 인디펜던트 된 인간으로서 너가 너 자신과 같이 재밌게 지낼 수 있고, 너 자신으로서부터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면 그거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예를 들어 준 것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제넷이라는 이제 자기한테 케이스가 있었답니다. 이 제넷은 남편이 잘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떠나버리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열심히 남편이 있을 때처럼 음식도 맛있게 만들지도 않고, 남편이 있을 때처럼 재밌는 영화를 본다고 간다던가 뭐 박물관에 가가지고 예술 감상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자신이 전부 다 형편없게 느껴지는 거고 더 우울해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댄싱 스쿨을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댄싱 스쿨에 가서 댄스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기분을 좋게 해서, 그 다음에 집에 와서도 혼자서 음악에 맞춰서 댄스를 하다 보니까 혼자서도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구나, 이걸 느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이제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자기가 자기를 위하게 되고 해피해지고, 그러니까 자연 옆에 사람들이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보이프렌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 오더래요. 이제 같이 살고 싶다고. 근데 그때 떠났던 남편이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신하고는 이제 헤어졌으니까 나는 나의 보이프렌드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결국 이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자신의 릴레이션십을 좋게 함으로써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관계를 좋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이분이 한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처음에 로버타라는 사람이 I need a man 그랬는데, need하고 want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는 we need oxygen, 산소가 필요한 거는 이건 need지만 we want love지 we need love는 아니다. 오히려 love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문제도 더 많이 생기고, 정말 중요한 거는 want와 need는 다르다는 거. 이거를 당신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죠. 사실은 누구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이 우울증을 갖다가 치료하는 좋은 항우울제도 아니다. 오히려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막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점에서는 기대하다 보면은 디펜드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오히려 더 실망을 하게 된다. 왜냐면 내가 어떤 그 상대방에게 기대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갖다 거기다 따라서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셀프 리스펙트라던가 셀프 러브 같은 거는 상대방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네가 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헤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헤어지면 그 다음엔 더 우울해지고 뭐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이제 연습해라.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좋은 점이 뭐냐, 우선은 혼자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다. 같이 있을 때는 그 사람하고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많지만은, 혼자 있을 때 you can do anything what you want. 두 번째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을 어떤 점에서는 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 외로운 것도 참아내고 힘든 것도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참아내고 이러면서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옆에 혼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따라서 여성끼리도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도움을 해줄 수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혼자 있는 것을 경험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어느 날 배우자가 뭐 떠난 거나 이혼을 하자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별로 그렇게 상처받을 것도 없고 잘 견뎌낼 수가 있다.
따라서 어떤 점에서는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잘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다 좋은 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카그니티브 그 디스토션이 오는 것과 어떻게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1992년도에 이제 정신과 약물들이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카그니티브 테라피 할 때는 별로 약물 쓰질 않았지만은 어떤 환자들은 반드시 항우울제를 쓰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게 있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케이스들은 카그니티브 테라피 하면서 약물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그 한 말은 뭐냐면은 어떤 환자가 너무 우울해 가지고 데일리 액티비티 못하는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고 직장에도 갈 수 있고 이런 데일리 펑션을 못하는 경우는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건 오르가닉 문제가 많은 거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몸에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 잠을 못 잔다던가 입맛이 막 줄어들었다던가 이런 건 전부 다 오르가닉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디프레션이 심해지는 거, 그 얼리 모닝 디프레션은 되게 그 오르가닉하게 두뇌에서 영향을 받아서 오는 게 많습니다. 이럴 때는 약물을 쓰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너무 디프레션이 이제 심할 때, 그래서 수이사드를 한다던가 뭐 이럴 때는 약물 쓰는 게 좋죠. 카그니티브 테라피 같이 하지만. 그 다음에 가족력이 심할 때, 그거는 유전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 말로만 치료해가지고는 힘들다. 같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과거에 옛날에 약물을 써서 도움을 받았으면 다시 약물 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약물을 쓸 때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분이 이제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잘못된 사고 방식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이 약을 쓰면은 내 정신이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거든요. 오히려 내가 옛날처럼 잘 된 거 정상적으로 되지 그것이 이상한 정신 상태로 빠지는 게 아닌데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약이 어떤 점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나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닥터 제이미슨 경우에 그 언니가 이런 식으로 말했죠. 약물은 위험한 거고 쓰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조사가 돼가지고 안전한 것이 다 시험됐고 1992년만 해도 조금 더 약이 위험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부작용이 많고 부작용이 문제가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부작용은 처음에 머리가 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이런 것이지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좋아지고, 리튬 같은 거는요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그 작용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끊었다 다시 쓰면 오히려 그전같이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튬 같은 건 계속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약물에 중독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독되는 거는 무슨 마약 계통, 오피오이드라던가 아니면 어떤 수면제 이런 건 중독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의 항불안제, 예를 들면 제넥스라든가 에티반이라든가 발리움 이런 거는 중독이 되지만 다른 항우울제나 이런 것들은 중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정신과 약을 먹으면 내가 미쳤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날 미쳤다고 생각할 테니까 약을 쓰면 안 돼. 뭐 다른 사람들한테 꼭 약을 알릴 필요도 없고, 이거는 벌써 옛날 생각이지요. 정신과 문제가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오는 건데 그럼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다 미친 건 아니죠.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병이 우울증인데 이게 미쳤다는 거하고는 관계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내 자신 힘으로 병을 이겨내야지, 약을 쓴다는 거는 어디에 의지하는 거지. 이거는 마치 당뇨병 걸린 사람이 내가 운동하고 체중 조절하고 내가 다이어트 해서 하는 거지 약도 안 쓰고 난 인슐린도 안 맞아.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췌장이라는 장기의 병이고 우울증이라는 거는 브레인이라는 장기의 병인데, 장기의 어떤 화학물질의 균형이 깨졌을 때는 그 균형을 맞춰주는 약물을 쓰는 것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내가 정상적인 행복한 생활로 돌아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데이빗 번스의 Feeling Good 책을 그동안에 500페이지에 걸친 것을 2번에 걸쳐서 다 끝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